국민의힘이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원 개정을 결정한 전국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이 열릴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경찰이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이 강제추행은 물론 군 내부의 2차 가해가 원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영화 기생충이 뛰어넘었던 이른바 1인치 장벽, 즉 자막을 통해 하는 언어 장벽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다시 훌쩍 넘어서면서 세계 무대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미국 에미상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은 비영어 시리즈의 수상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는데 세계인의 공감을 얻은 K드라마의 전성기를 더욱 활짝 열어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지 잠시 뒤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 미국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작품인 오징어 게임이 6개 부문에서 수상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드라마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에 이어 우리 드라마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제2의 오징어 게임을 위한 과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에서 6관왕에 오른 오징어 게임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949년 에미상 시상식이 개최된 이후 비영어권 작품이 후보에 올라 수상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기자는 꼭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오징어 게임 성기훈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증명이 된 것 같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각본상은 HBO 석세션에게 돌아갔지만 작품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에미상의 특성상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성공할 경우 앞으로 추가 수상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케이블 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대결이었던 이번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은 작품성과 기술적 성과를 모두 인정받으며 K 콘텐츠의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세계 무대 진출에 성공한 K 콘텐츠가 앞으로 글로벌 콘텐츠의 허브 역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컨셉과 기획력을 가지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세계 가용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세계로 이제 콘텐츠를 수출하고 공유시키는 그런 플랫폼을 가져야 되고 홍콩의 사례처럼 자칫 자신들의 자원을 소진하고 미국에 이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체 플랫폼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식재산권, IP를 확보하지 못해 수익 대부분을 넷플릭스에 넘긴 오징어 게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IP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번 에미상 수상을 계기로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기 위한 국내 제작사들의 창작 활동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내외 OTT들의 K 콘텐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한국에 대한 콘텐츠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국내 OTT 티빙도 파라마운트 플러스와의 공동 투자로 K 콘텐츠 글로벌 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면서 세계적 배우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1993년 데뷔 직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성장한 데 이어 이제 국제 무대에서 또 다른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모델로 활동하다 드라마 모래시계로 데뷔 2년 만인 23살의 전성기를 맞은 배우 이정재.
4년 뒤엔 영화 태양은 없다로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자칫 화려한 출발에 도취할 수 있었지만 배우로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멜로와 공포, 코믹, 역사물 등 장르와 배역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연기의 폭을 넓혔습니다. 현대극이 참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도 있었고. 급기야 오징어 게임에선 빚더미에 앉아 도박으로 한탕을 노리는 지질한 중년 남성으로 분하며 또 한 번의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캐릭터 수집가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많은 배역을 소화해내는 비결은 몰입입니다. 캐릭터와 이제 배우의 연기가 잘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연기가 한국에서 여러 작품에서 많이 일관되게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인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4년간 공들여 만든 영화 헌트로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며 감독 데뷔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스타워즈 시리즈 어콜라이트 주인공 캐스팅 소식을 전하며 세계 무대에서의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만 있는 중이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뉴스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점인가 싶으면 어느새 새로운 전성기를 써내려가는 배우 이정재. 30년 차에도 멈출 줄 모르는 성장의 원천은 관객입니다.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개봉이나 이제 방송할 때까지 이제 관객분들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좀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YTN 김지선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에 참여하기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합류 의사를 뒤집는 등 첫날부터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날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임명안 의결까지 마무리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8일 만입니다.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비대위는 정진석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정 비대위원장 등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원내에선 3선 김상훈 의원과 재선 정점식 의원, 초선 전주혜 의원이 합류했고 원외 인사로는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 혁신위원회와의 협력을 고려해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도 비대위원으로 낙점됐습니다. 비대위원 플러스 다른 당직 포함해서 지역 안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통합과 균형성 이걸 좀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새 비대위는 닻을 올린 첫날부터 삐걱댔습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호남 몫의 인사로 합류했지만 돌연 사의를 밝혀 급히 광주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투입된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 정점식, 김병민 비대위원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상황. 친윤일색 비대위라는 비판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다라는 강국한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주혜 의원도 친윤계 의원으로 꼽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법적 대응에도 지도체제 공백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부랴부랴 새 비대위를 띄운 국민의힘이 길어질 대로 길어진 당 내용을 어떻게 수습해갈지 관심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법원이 내일 열기로 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문을 2주 뒤인 28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따져볼 3차 가처분 신청 신문은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는데요.
당헌 개정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최대의 쟁점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4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을 멈춰달란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말에 인용됐고,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멈춰달란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으로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남은 건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다음 비대위를 띄우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원은 애초 3,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통합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측 요청을 받아들여서 4차, 즉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 기일은 2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3차 가처분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당헌까지 고쳐가며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인 만큼 이번에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무력화된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가 당헌의 모호함, 즉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고 해석합니다. 이 때문에 당헌을 개정했고 이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원이 당헌 개정 과정까지 개입할 경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법원이 내용상 하자를 지적하며 주호영 비대위 무효 처분을 내렸는데 당헌을 개정해서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법원에서는 비대위는 무효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 체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사실상의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걸 그냥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번 3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면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 근거는 약해지지만 기각할 경우 비대위가 확실한 법적 근거를 얻게 돼서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 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가처분 심리 역시 1차 때와 같은 재판부가 맡습니다. 이르면 신문 당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는 28일 4차 가처분 신문을 마친 뒤에 함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신문에도 직접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권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뇌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산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후원을 유치했다는 건데요. 경찰이 1년 전 내렸던 불송치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이던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야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해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일었고 결국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1년 전 내린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두산건설이 신사옥 건립이라는 현안을 해결하도록 해준 성남시의 용도 변경 허가와 두산그룹이 성남FC에 준 광고 후원금 50억여 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두산과 성남시가 용도 변경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대가성 후원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후원금이 이 대표 측에 직접 흘러간 건 아니지만 별도 법인인 성남FC에 뇌물을 주도록 두산 측에 요구한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 수사 7개월 만에 경찰 스스로 과거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엔 강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 이후 성남시청과 성남FC, 두산건설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데다 그 시기도 대선 뒤 새 정부 출범 전후에 집중돼 정치권 반발도 거셌습니다. 애초 경기 분당경찰서가 불송치했던 수사를 상급기관인 경기 남부경찰청이 넘겨받은 뒤 최종 결론을 뒤집으면서 초기 부실 수사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경찰은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나 서면 조사 요청도 없이 1년 전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려 수사 결과를 둘러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별도의 입장 없이 윤 대통령의 민생 경제를 위한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하며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향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주국이 3탄을 내놓았습니다. 시대의 권력 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입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3차 내부 개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주시는가요? 대신 당대표가 된 뒤 첫 지시사항인 민생경제위기 대책위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맞불을 놓습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민심을 확인했다고 판단해 여당을 향해 강력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여야 간 협치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육시설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만나 쓸 돈을 쓰겠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휴 전 대대적 인적 개편을 마친 대통령실은 처음으로 비서실장 주재 전 직원 조회를 열고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민생 행보를 이어갔던 윤석열 대통령. 연휴를 마치고 만난 이들 역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게 아닌지 부모 세대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 역할이자 책임인 만큼 긴축 재정 속에서도 쓸 돈은 쓰겠다며 새 정부 복지 기조인 약자 복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뚝딱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는.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 50여 명을 대거 물갈이하며 인적 쇄신 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대통령실. 추석 연휴를 마치자마자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직원과의 대화, 사실상 전 직원 조회를 열었습니다. 예전 정부 때는 원래 조회를 한 적이 있지만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원들 모두 대통령이 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주인의식을 당부하면서 기강을 다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외부에선 권력 싸움으로 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문서 유출 등 보안 문제가 심각했었다고 설명한 뒤 항상 철저히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고 특히 모든 직원이 정무와 홍보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 약자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실상 2기 대통령실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물갈이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 보급하기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 곳곳에서 부실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2천여 건에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원됐다는 건데요. 정부는 사안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농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태양광 시설입니다. 버섯 재배 농장이나 곤충 시설과 함께 지으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버섯 재배 농장으로 위장했지만 버섯을 키운 흔적은 없습니다. 4개 지자체 내 20곳이 이 같은 수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짓고 3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사업을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선별해 조사했는데 이처럼 적발된 위법 부당한 사례가 2,267건, 이로 인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급된 자금은 2,6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례도 쪼개기식 수의 계약을 비롯해 공사비 내역서 작성 규정 위반, 가격 담합, 허위 서류를 통한 불법 대출 등 다양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그 말단에서 이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그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6,500여 건의 서류를 전수조사했더니 17%에 해당하는 1,100여 건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쓰는 사례도 확인되는 등 도덕적 회의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 조사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시작을 이미 2021년인가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한 무슨 이런 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뭐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의 경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펴면서 경제 회복의 성과도 이뤘지만 나라 빚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2년 전 재정 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 및 재정 여력 축적이 기묘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 준칙 계산식이 복잡하고 기준이 느슨하다는 비판과 함께 시행령 규정이라 구속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하로 제한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이나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재해 때에는 준칙 적용이 면제되는데 예외적 상황도 추경 편성 요건으로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직접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예타 면제는 건수와 규모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복원 사업은 주변 정비 사업이 50% 이상인 경우 면제에서 제외되고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재원 조달과 정책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예타가 면제되도록 했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 사업은 시범 사업을 통해 예타 착수 여부가 검토됩니다. 앞으로는 면제가 가능한 사업의 범위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예타 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예타 추진을 위해 대상 선정과 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하는 신속 예타 절차도 도입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라면이나 과자 같은 공산품뿐 아니라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가격 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더 오르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파 하나를 사려고 해도 고민인 요즘. 집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가격표를 원망스럽게 바라봅니다. 안 꺾이잖아.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요. 뭘 사고 싶어도 들었다 놨다는 게 일이에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르는 건 농심의 라면과 과자입니다. 목요일부터 신라면 한 봉지는 기존 736원에서 820원으로 10.9% 오릅니다. 농심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가격이 치솟아 26개 품목 가격을 평균 11.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도는 다음 달 라면 값을 평균 9.8% 올릴 예정이고 오뚜기와 삼양도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과자와 우유도 오릅니다. 롯데와 혜태제과에 이어 오리온은 원재료값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9년 만에 초코파이 등 16개 제품 가격을 평균 15.8%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낙농업계와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원유값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우유 1리터 가격이 3,000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서울우유는 다음 달 원유 구매 가격을 리터당 58원 올리기로 하면서 다른 유제품들도 도미노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힘들죠. 해먹을 것도 못 해먹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대로 비싸면 못 살아 서민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물가가 최정점을 찍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과 높은 환율 등 외부 요인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먹거리와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 올해 연말까지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물가가 내려갈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나흘간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예. 네. 연휴 기간에도 이제 이 정치권의 관심사는 역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였을 텐데요. 지역구나 유권자분들 만나 뵙고 목소리도 좀 들어보셨는지요? 예, 시장에도 가보고 또 크고 작은 모임들에 나가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살아있는 날 것의 반응을 그대로 다 들었는데 좋은 반응도 있고 뭐 불편한 반응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은 좀 전에 뉴스에서도 있었지만은 그 민생에 대한 특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하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농작물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지니까 네. 정말 이거는 견디기 어렵다. 정부가 농작물 물가는 잡더라도 농작물 가격은 어느 정도 지탱해 줘야 된다. 특히 이제 농림부라든가 이런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강하게 그렇게 했었고, 요 근래에 또 여야가 다 또 뜨거운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 당에 대해서는 당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지지자들이 많이 계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당이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빨리 봉합하고 수습하고 화합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제대로 좀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국정 뒷받침을 제대로 해서 윤 대통령 잘 되도록 정부가 성공하도록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국민들이 여당 걱정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은 저희 지지자들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빨리 이제 그동안에 지난 정부 때부터 사건들이 많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것 빨리 지난 정부 청산하고 그런 거 빨리 해결하라고 정권 바꿔줬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또 많이 계셨습니다. 네. 팍팍한 이제 민생 현실에 대한 그 의견도 있었고 이 정치권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나 불만의 목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각 그 유권자의 입장에 따라서 목소리의 결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민생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금리 인상도 급격하니까 이자 부담도 많이 되고 또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주거 불안 이런 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진짜 큰 문제는 오히려 정부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전혀 보니까 대책도 없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정쟁에 몰두하고 여당은 권력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책 없이 왜 저렇게 좀 이렇게 정치가 정말 뭐 하는 거냐 이런 원망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좀 정말 더 잘해라. 왜냐하면 당신들 한번 혼났으니까 더 잘해야 되고 거기다가 정부하고 여당이 저렇게 맨날 권력 싸움질을 하고 하면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정말로 좀 제대로 회초리를 들고 좀 제대로 민생을 챙기는데 집중하도록 좀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대책을 세우는데 여야가 올인하고 그래서 싸울 건 싸우더라도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저는 오히려 대통령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국정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야당도 거기에 왜 함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유권자들 뵈면서도 고개를 못 들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정치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어떤 불신 불만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갈지가 이제 과제인데 지금 이제 정기국회 본격 가동을 다시 앞두고 여당은 일단 이제 지도부를 다시 이제 구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비대위를 출범을 했는데 오늘 발표된 이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의 이제 면면을 보니까 지역과 성별에 대한 안배는 좀 신경 썼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윤계 색깔이 상당히 좀 강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외부에서 초빙한 분들은 어떤 분은 민심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그 혁신의 목소리를 또 강하게 대변할 분으로 모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청년 세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분을 모신 것 같아요. 딱 그 모신 목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는 그 비대위원장하고 사무총장, 정책의장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을 현역 의원으로 했는데 선수는 3선, 재선, 초선 이렇게 돼 있고 친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당은 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다 친윤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조금 적극적인 친윤, 덜 적극적인 친윤 그런 정도고요. 정권 초기에 벌써 그 기사에는 뭐 비윤, 뭐 반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정권 말기에 가가지고 각자 도생하려고 뭐 그런 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말 뭐 하나도 보태거나 뺀 거 없이 다 친윤인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 뭐 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차이밖에 없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당 내에서 3선, 재선, 초선을 대표해서 선임된 비대위원들은 좀 평소에 적극적으로 국정운영 뒷받침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당정이 한 호흡으로 움직여야 되고 당이 적극적으로 정부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특히 지금 초기에 대통령실도 새로 개편하고 정부 인사도 조금 삐그럽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이라도 딱 안정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도 그 전에 보면은 소위 이제 친문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도 그 전에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과
그리고 포용성이거든요.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찍었든 안 찍었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말 민생 그리고 국익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치가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할 때고 쇄신이라는 말씀을 계속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데 진짜 쇄신이라는 거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63%의 국민들이 넘고 있고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게 65%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를 비롯해서 당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볼 때도 좀 포용하고 여당이 좀 더 폭넓게 이렇게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데도 저렇게 친윤 일색으로 친위대를 꾸리는 식으로 지도부를 꾸려가지고 과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인사는 지금 이제 오늘 발표 났으니까 뭐 바꾸긴 어려울 텐데 친윤 일색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여당 지도부에서 뭐 이제 가처분 신청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그게 다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별도로 오히려 야당 지도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치하고 그래서 정기국회 때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폭넓고 대담한 그런 이제 오히려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좀 이제 통합 뭐 이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좀 실천하셔야 되지 않느냐 좀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 당의 인사 결과, 그 인선 결과를 놓고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제 뭐 언론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각 당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씩 이제 간극이 있습니다만 정진석 위원장도 이제 통합과 균형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 비대위원 인선에서 그 부분을 신경 썼다고.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강조했었던 것이 이제 탕평과 이제 균형적인 인사, 통합의 인사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최고위원 인선부터 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주요 당직 인선에서도 과연 그 탕평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출직들이 뽑히는 문제는 당원들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요 당직 중에 정책위 의장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친명 인사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인사들이 주요한 이제 자리를 맡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야당의 당직이라고 하는 게 국정 운영에 무슨 큰 당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적재적소에 앞으로도 많이 당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뭐 그런 이제 탕평 혹은 통합 인사를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당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경찰의 갑작스러운 수사 결과가 확 뒤집혀서 나오는 뭐 결과 기소라든지 또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뭐 소환도 안 한다든지 이런 이제 국민적으로 정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선 이런 이제 이 야당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쪽에 우선 저희들 당 입장에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네. 민주당 내 어떤 그런 그 세력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민주당 인사도 인사지만은 민주당 전체 당 운영이 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게 총력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우려해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뽑으면은 당의 뿌리가 흔들릴 거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인사도 그렇게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인사였지만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게 다 거기에 묶여 가지고 인질이 되고 볼모가 되어버려. 특히 이제 국정 운영이 국회 운영이 볼모가 되어버린 거.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대표 될 그 무렵에 이 대표가 되면은 이 대표는 뭐 정해진 길로 간다 하더라도 당이 같이 공도 동망.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법적 책임 때문에 망하는 거지만 당까지 그렇게 갈 필요가 있나? 같이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 망하면 다 망하고
이재명 대표 죽으면 민주당도 죽고 그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민주당이라는 건 뿌리가 있는 정당인데 하고 그렇게 이제 우려의 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부분은 저렇게 총력 민주당으로서야 당 대표가 뭐 구속되거나 뭐 실형을 받거나 대표직이 날아가거나 하면은 심지어 나중에 이제 434억 그 대선 보전금까지도 그 반환해야 될 상황까지 가면은 진짜 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는 또 한편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 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사법적인 문제는 이미 거의 결정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막 길에 밀어붙이고 대통령을 흔들고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저거는 해결될 건 아닌데 저렇게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당 국회 운영은 지금 우리 기재위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것도 지금 스톱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통과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별 문제 없는 것도 하나하나 다 붙잡아 두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그 문제하고 정치적으로 바트 하려고 다 붙잡아 두고 그러면서 또 대통령 고발하고 곡해인데요. 또 그 특검하고 또 저희 국정조사 아닌가 하는 건 아닌가. 모든 게 저렇게 블랙홀처럼 국회가 운영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그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곡해신데 사실 오늘 우리 이재명 대표만 해도 오히려 영수회담을 하자고 이 대표만 혼자서만 그러고 있는 두 거예요. 번째 이제 제안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정 운영에서 이 원내 운영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정책과 민생에 올인하자고 여러 번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호소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당이 내부 권력 투쟁을 하느라고 지도부도 없고 원내대표도 안 계시잖아요. 제대로 된 지금 의사일정 협의도 사실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사실 마치 이재명 대표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오히려 오늘 경제위기 대책위원회도 열었죠.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지금 벌써 저희들은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 법안들도 100대 법안 다 준비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정상적 국정 운영을 하는 여당의 모습을 찾아달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남FC 건에 대해서 경찰이 7개월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관계는 하나도 새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고발을 하고 나서 한 3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경찰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전혀 사실관계가 특혜를 줬다는 증거도 없고 그것 때문에 후원금을 납입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고발인들이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7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혔어요. 관계가 있다. 근데 근거가 하나도 새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찰의 이 수사를 볼 때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고 경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결과지어지는구나.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특정 정치인, 정치 세력에 대해서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 국민적 의혹이 커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 불공정하다. 이게 64%가 넘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63%가 넘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국민의 마음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계속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는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영수회담을 하자고도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기국회 앞두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한 협치를 우리가 하자 이런 말씀을 재차드립니다. 여론조사대로 하려면은 민주당이 공수처 빨리 폐지법안 내야 돼요. 민주당이 처음에 막 그냥 온 그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공수처를 검찰 개혁 또 부패 방지를 위해서 공수처 한다고 막 떠드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 않습니까? 공수처 그 말 들어보니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또 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편파적이고 무능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지지율이. 그래 이런 대로 한다면은 지지율이 높아서 공수처 만들었으면 지지율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민주당이 공수처가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폐지법안 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도 저는 사건을 제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그 공범들은 있었지만은 그 주가 조작한 그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고 이분이 돈이 거기에 태워졌다는 것 때문에 이분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 사건 내용을 알면 특검해야 된다는 국민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부당하다, 불법이다, 부당하다,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그냥 동의하죠. 왜 그 사람 안 잡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게 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여론조사는 저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설령 일시적으로 그런 민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개해야지 국민들이 내역을 다 알고서 다시 물어보면은 저는 완전히 반거꾸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해도 이번에 사실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계속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주가 조작을 했던 선수가 알아서 한 것이지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 일이 특정 시점 이후로는 아예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그거 사라 말아라 나하고 누구 이외에는 절대 그 매매에 관여하지 말게 하라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나 김건희 여사의 해명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거든요.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워낙 경제적으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무려 10년이란 말입니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이제 거의 공소시효가 다 돼서도 아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검찰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했거든요. 그 보통 이재명 후보나 다른 경우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 만약 불응하면 뭐 바로 기소해버린다든지 압수수색을 바로 해버린다든지 이런 반응을 야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벌써 뭐 불응한 지가 거의 9개월 가까이 돼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도 수사하겠다 말겠다는 반응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의 칼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게 뭐 평등한 게 아니구나, 정의롭지 않다 이런 이제 의심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게 아니라 수사를 문제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한다는 모습을 검찰이 보여주면 그럼 그걸로 우리 야당도 수사를 만약에 정당하게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정정당당하게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증거라는 거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증거라야 새로운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작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실관계라는 거는 100개가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같이 모의를 했든지 그 공범들하고 김 여사가 같이 모의를 했든지 아니면 알고서 그 하도록 옆에서 돈을 보태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만큼 나오면 나한테 이만큼 떼주라고 했든지 그런 증거가 나와야 그런 사실관계가 나와야 그 새로운 증거지 아무 관계없는 범죄 행위와 아무 관계없는 사실을 새로운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 1월 달에는 이미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아닙니까? 그때 그 수사팀에서 이건 무혐의다라고 이야기를 수사팀이 거의 만장일치로 무혐의라고 결론 내리고 위에다가 무혐의 결정 발표하자고 그랬는데 위에서 뭉갰어요. 이미 그때 나왔습니다. 뭉개고 그다음에 이 정부에다 다시 떠넘긴 거고 그때 우리가 0.73%로 우리가 이겼잖아요. 진짜 주가 조작 지금 말씀하신 건 어마어마한 중죄인데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사람의 부인이 그런 것 같으면은 그거 터뜨리면은 0.73%는 가뿐히 이재명 후보가 넘어서가지고 당선됐을 건데 왜 그거 안 했을까요? 그리고 왜 수사 책임자들이 수사 실무팀들이 다 만장일치로 이건 빨리 무혐의 종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위에 친문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뭉개고 그게 그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걸 알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론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재조사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2월 달에 재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다시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그 경찰이 다시 조사해가지고 결론을 지금 우리가 내놓은 것뿐입니다. 그 사이에 두산건설의 공문도 나오고 이거 용도 변경을 상업지구 병원 부지에서 상업지구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 후원금 낼 용의가 있다는 거 공문까지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거 그전에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조사 안 했죠. 3년 3개월 동안 그냥 뭉개고 있다가 증거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문재인 그 정부의 경찰이 다시 조사했더니 두산 건설이
보낸 공문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그러니까 증거 대해서- 불충분이 아니고 증거가 나왔으니까 기소를 하는 거죠. 수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저도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약이 있으니까 우선 성남FC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청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먼저 이걸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청탁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된 공직자, 공무원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전혀 새로운 사실을 적시도 없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 수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청탁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시시비비를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당이 안고 있는 이 사법적인 리스크, 이거는 이제 이 정기국회의 테두리 안에서도 또 이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10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검은 특히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이 강제 추행은 물론 군 내부의 2차 가해가 원인이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봄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를 호소하다 목숨을 끊은 고 이해람 공군 중사. 부실 초동 수사 의혹까지 일며 국방부가 직접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 담당자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공분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폐쇄적인 군 관행을 극복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기대 아래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수사 100일 만에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이 중사가 근무한 제20전투비행단 당시 대대장은 이 중사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고선 상부엔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부대에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는 소문을 퍼뜨린 당시 중대장 등 직속 상관들의 명예훼손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의혹을 폭로한 녹취록이 제보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도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구속영장 기재 사실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를 새로 발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공군 참모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 공군 공보장교가 이 중사 부부의 거짓 불화설을 퍼뜨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망 전날까지 여느 신혼부부 못지않은 친밀한 관계였을 뿐 강제추행과 군내 2차 가해가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으며 그 기간 오히려 회유,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져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이해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중사 유족은 2차 피해의 진상을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물론 유족이 100% 만족하는 결과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까지,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전 실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군 검사에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가해자 장모 중사는 현재 군법원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얼마 전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고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당시 영상에도 도주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내리는 여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경찰은 다른 주민을 보고 달아난 이 남성을 아파트 단지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성이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 이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성의 직업과 주거지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이란 점에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범행 뒤 한 차례 학교담을 넘고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따라다니는 등 도주 정황이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성년자 약취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없는 사건이고 예외적으로 범죄가 거쳐지게 된 상황이라면 비록 미수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 가족도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집 밖을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같은 아파트 공간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경찰은 체포 당시 확보한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성범죄를 위해 납치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전 계획을 세웠는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강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소식은 돈 앞에 무너진 우정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한 친구가 복권 당첨금을 훔친 겁니다. 지난 6일 일어난 사건인데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 독촉을 받고 있던 A씨와 B씨 두 사람은 친구 C씨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씨는 사정상 당첨금 1억 원을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고 집안 싱크대 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유도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두 사람을 붙잡았지만 1억 원 가운데 4,500만 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는데요. 단 하루 만에 이들이 채무 변제 등으로 5,500만 원을 써버린 겁니다. 피해자는 돈도 잃고 우정까지 잃어 충격이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이라는 쾌거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가 태국에서도 단연 인기입니다. 태국 국민들은 자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태국 마이돈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팀이 자국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태국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중국이 2위, 일본과 미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나라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첫 번째로 꼽혔는데요. 태국 시청자들은 우영우가 자주 먹던 김밥을 찾는 등 우리 콘텐츠가 소비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학대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이번엔 70대 남성이 산책을 시킨다면서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서 끌고 다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1일 충남 금산에서 반려견을 산책 명목으로 오토바이에 쇠사슬로 연결해 끌고 다녔는데요. 한 동물보호 유튜버가 영상을 찍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는데요. 금산구는 이 남성으로부터 키우던 개 3마리의 포기각서를 받았고 모두 치료 후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됐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동물 학대, 정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네, 월간 유이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동물권에 대한 여러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물 학대를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묶어서 끌고 다닌 사건 들으셨는데요.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 학대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민대용 PD가 전해드립니다. 처벌 안 받을 거 아니 짜릿하네요. 혹시 이 문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인 동물학대 피의자가 그 학대 영상을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며 남긴 글입니다. 이 피의자는 정말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확인에 앞서 현행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처벌 수위를 조금 높인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다시 앞서 설명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낸 이 사건의 피의자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인 말처럼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형은 면했죠. 또 공범인 이 대화방 운영자는 벌금형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4,200여 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4명, 0.1%에 불과합니다. 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2명으로 전체의 3%도 채 안 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9명, 0.4%에 그쳤습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이뤄지는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됩니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 혹은 잡히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시민사회를 조롱하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남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엄벌에 처하는 우리 사회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더 나아가 동물에 대한 가학성이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18년 한국교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동물학대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대인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수는 개를 죽이다 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21명을 숨지게 한 유영철도 범행 전 개를 상대로 연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동물학대 전력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인 동물의 피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비명 소리 같은 것들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범죄의 베리어,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담장을 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문구로 돌아왔습니다. 동물학대를 자랑하듯 공유하고 그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들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행위를 우리 사회가 방관하는 것, 더 큰 반사회적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